스산한 11월입니다. 11월 하면 괴담 생각이 저는 많이 나는데요. 너무 올드한 맞아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은 즐거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소소하고 째째한 이야기 오늘 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스캔들, 괴담 이런 거 많았잖아요. 11월 달에. 그랬죠. 올해는 뭐 코로나가 너무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엔간한 거 가지고 맞아요. 괴담, 스캔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긴 합니까? 코로나?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확진자들 보면 대부분 다 미접종자가 네. 그렇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랑 60대가 많은데 10대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훨씬 많죠. 거기는.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가 많고 60대 분들은 돌파 감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면역력 자체가 낮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10대하고 60대와 같이 사는 집이 제일 걱정이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10대 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가정의 경우는 양쪽을 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뉴스를 보면 어디는 막 여행이 이제 뭐 판매합니다. 맞아요. 홈쇼핑에서 막 지금 유럽 여행 판매하고 어디에서는 돌파 감염으로 뭐 요양병원 초토화됐다.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 이질적인 현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지금 좀 힘드네요.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 거는 이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해드릴 목적이지 이게 뭐 진짜 지금 코로나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자유로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마스크라도 합니다. 열심히. 맞습니다. 그쵸? 마스크라도 열심히 쓰시고 손 깨끗이 손 씻고. 깨끗이 쓰시고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네. 씻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뭐 미담 없나요? 이재명 후보자님의.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이재명 후보자님의 그런 공약들 있잖아요. 네. 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되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주택? 부동산 사서 나도 돈 벌고 싶다. 나도 무주택자지만 돈 모으면은 부동산 돈 벌려고 사는 거지. 그렇게 기본주택 네. 나에게 어떤 재산의 증식이 없는 왜 나한텐 그런 데 살라고 하느냐. 나한테는 그런 데 살라고 하느냐. 이게 뭐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느꼈거든요. 당신이 역세권에서 좀 넓은 아파트에 월세를 내면서 돈을 모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좀 더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그걸 제 3기 신도시 토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왜 네가 나의 재산 증식에 방해를 주느냐 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뭐 있더라고요. 사실 분들은 사시고 이제 이런 거죠. 자가 승용차가 있는 가는 네. 렌트카가 있잖아요. 예. 렌트카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어느 시점 가면은 그걸 내놓고 세금도 그렇고 뭐 차를 제때 또 한번 좀 손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렌트가 낫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자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의 개념이긴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서비스가 정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한 그런 주택이라면은 저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역세권에다가 집도 굉장히 평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편의성 그리고 조식 뷔페 같은 거 이런 거. 아니 근데 공동육아 뭐 이런. 그렇지, 이재명 공동육아도 좋고. 후보자님이 기본주택을 정책으로 내세운 가장 큰 이유가 뭐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거를 정책을 기본주택.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은 좀 사정이 어렵고 신체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신 분들, 소득이 사회적 너무 약자 적어서.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마다 다들 반대를 해요. 맞아요. 이게 뭐 슬럼가니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기본주택이 만약에 네. 무주택자, 집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방된다면은 뭐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소득 요건도 보지 않고 그냥 보증금에 월세만 내면 되는. 그렇지. 그 양반들이 뭐 지금 집만 없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한 번 들어가면 30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질 좋고 그리고 교통 편의가 좋고 다양한 평수에다가 당장 들어갈 수 있고 내쫓김 없는 이런 주택이면은 뭐 사실은 굳이 그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또 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기본주택이 다 공공임대주택 부정적인 처럼. 인식을 갖고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건 도시 인프라다. 뭐 지하철, 수도, 전기가 제공되어 있듯이 그렇게 주택이 제공되어 있고 내가 이용하는 만큼만 내면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먼저 득보는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 달려들 텐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무슨 이게 포퓰리즘이자라고만 보도가 되고 있고 이 자세한 내용들 한 번쯤 읽어보고 인식을 바꿀 만한 내용들이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 그냥 뭐 집 다 준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냐 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물이 전 신민정 평론가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실물을 좀 봐야 왜냐하면 모델하우스가 아직까지 한 막-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도 사람에게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소득으로 버는 거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먹히는 자산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내가 나이 들 때까지 꾸준하게 들어올 거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소득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제 친구는 미혼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미혼일 거래요. 근데 이 친구는 집을 살 능력이 되는데 집을 사지 않아요. 네. 자긴 집을 사고 싶지 않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하면서 어디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거기다 묶어두고 싶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집을 살 능력은 되지만 집을 사지 않겠어. 와, 지금 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급박한 불안감이 오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치. 부동산은 부동산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불안감과 싸우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네.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를 50만 원 쭉 낼 수 있어요. 심리적 평론가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내가 다른 일에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집을 안 산다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몇 살까지 돈을 벌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돈을 뻥튀기 해야 돼. 이런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뭐라도 지금 쓸어 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같이 있지 않을까. 하나만 볼 수는 그리고 없는 것 이 같아요. 2020년이나 2021년도에 집값이 엄청 폭등하면서 연봉 5천과 1억 사이에는 그다지 큰 격차가 있다고 맞아요. 느껴지지 않았지만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완전 이게 재산의 증식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조금 역전하거나 내 재산을 증식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는. 네, 굉장히 큰 저항감을 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이래서 했거든요. 20대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모여서 무슨 얘기 하냐 물어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아직 집 사는 문제랑은 조금 멀지 않냐? 취업 문제가 더 핫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동산 얘기 나올 때마다 자기들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규제한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자기가 계속 죽어라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방으로 뭔가 안정적인 걸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집을 못 사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비트코인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샘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클 텐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또 기본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예민해져 있고.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별일한 일을 열받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갇혀있고 이게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지수가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윤석열 씨의 원가주택은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주택 그건 뭐예요? 그 20대들에게 원가주택을 주겠다는 게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 원가가 아예 관심도 얼마인지 없으시- 아실 수 있을지 아니 뭐 그 모르겠는데 저도 양반들은 뭐 공약은 열심히들 많이 내는데 청년들에게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자체가 사실 없어요. 청년들에게 원가주택을 주겠다. 이게 또 상반된 정책이라 가지고. 지금 50조도 약속해놨는데 어디서 자영업자들. 그럴 거냐. 15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 말이 이거는 없네요. 좀 건설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 정책을. 되나 안 되나 정도 검증하는 맞아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 대선인데 많이 굳히나갈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저 이재명 후보 미담 나오나요? 미담이 아니라 네. 이 마타도어가 또
마타도는 던졌어요? 안 좋은 뭔데? 얘기잖아요. 예.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어제 그 낙상 사고 때문에 네.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입원하셨잖아요. 그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네. 오늘 돌았던 루머는 뭐냐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내연녀 때문에 김혜경 여사와 다툼이 나서 이 와중에 김혜경 여사가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게 돌았어요.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때렸다 뭐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인해봤는데 뭐 들을 것도 없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게다가 창의성 제로의 표절 루머입니다. 예전에 그 고전에 육박전이라고 있습니다. 육박전이요? 육박전이 뭐냐면은 뭐죠?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벌였는데 재떨이? 그거 알고 계시는구나. 아, 재떨이요? 재떨이 재떨이 뭐예요? 설이 있어요. 재떨이를 던졌다는 설이 있고 그래서 아. 유경수 여사가 뭐 이렇게 상처를 가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똑같잖아. 아, 저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본 거 어떤 족복같이 생긴 분이 10억을 의뢰받고 내가 가짜 뉴스를 했다.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죠. 거꾸로 무슨 얘기죠? 그 저 조폭이 어떤 성남의 업체 박모 씨 대표한테 저번에 얘기했던 네, 그렇죠. 박모 씨? 그 양반한테 내 배우에 윤석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작에 동참하라 이렇게 낚으려 했다는 그런 또 증언이 낚으려 나왔어요. 그럼 다 루머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한테 돈 받아서 그 사람이 인증한 거 아니었나요? 5만 원짜리? 일단 그 돈 10억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수표 주고 돌반지 주고 하는 매물이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게 뭐- 내가 그 정도 받을 사람인데 돌반지 가져왔어. 나보고 팔아서 쓰라는 건가? 돌반지도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10억 정도면 금괴를 10개만 갖다 주면 그렇죠. 되는데.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아, 정말 루머가 난무하네, 요즘 세상에. 진짜 맞아요. 대선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평가하는 언론을 본 적도 없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논의해볼 만한 아직 너무 빠르다라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도 논의해볼 만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대선 전국에서 후보들이 막 네네. 던지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이게 지금 정말 우리 삶으로 오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정책들을 계속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 네, 이런 무슨 드라마 저기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 이런 치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만 자꾸 보도가 되는 게 저는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매콤한 냄새는 대체 뭔가요? 마세고수는 정말 여러분들 국내산 고추, 네. 국내산 마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마세고수는 뭐 다른 나라 제휴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자 맛고순대, 마세고수, 맛고순대 마늘 버전이 있고 고추 버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요건 김용민 고추 닷컴이 버전이구나. 여기서 마늘 보이는 거는 마늘이고 고추 보이는 건 또 고추입니다. 아, 눈으로 고추가 보면 알 수 있는 저는 거군요. 특히 맛있어요. 예. 김용민닷컴이 강력히 추천하는 국민 간식 맛의 고수 맛고순대입니다. 흔한 순대지만 맛있는 순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맛있는 순대는 가격이 비싸거나 양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맛고순대는 맛과 가격, 푸짐한 양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제가 이게 5,000원이거든요. 한 줄에. 예. 요만큼 한 팩에. 한 팩. 그보다 더 많아요. 네.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식사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5,000원 받아가지고 렌즈에 돌렸나 물에 넣었나 하여튼 뭐 해서 먹었는데 딱 떨어집니다. 제 식사에 딱 양이, 맞아요. 오. 5,000원이면 김용민 PD를 배부르게 할 수 보통 있다. 2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둘이 좋게. 먹으면 딱 좋아요. 기분 좋게. 예. 김용민닷컴의 맛고순대. 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바 있는 비위생적인 순대 공장과는 맞아. 난리 전혀 났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난리가 진짜. 그리고 또 게다가 맛고순대 제조사가 삼희식품인데 네.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해썹 인증 받은 데서 그런 비위생적인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해썹 인증 받았었어요. 그래서 취소된 취소됐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네. 네. 맞고 그건 순대는 해섭 아닌가? 해섭. 어쨌든 거기 취소됐어요. 네. 자,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장으로부터 공로상도 수상을 오. 받는 아무한테나 상 주지 않습니다. 정말 다 있는 위생적인 기업입니다. 위생적인 기업이에요. 자, 마음 푹 놓고 드셔도 좋습니다. 마늘 순대는 국내산 마늘이 통으로 박혀 있습니다. 마늘 향 순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순대 속에 마늘이 듬뿍 맞아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고추 순대는 국내산 고추가 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살짝 매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마늘 순대, 고추 순대 모두 장을 찍지 않고 먹어도 맞아요. 맛있습니다. 오.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네, 지금 단돈 5,000원인데 최근에 주문 폭주로 준비된 상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맛있고 위생적이면서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맛고순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순대 한 팩만 시켜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5,000원인데. 누가 이 소금을 하트 모양. 그럼 진짜 소금 안 해도 이건 간이 딱 맞고요. 그래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먹거리로 장난치는 거 너무 화나잖아요, 사실. 순대는 국민들의 간식이잖아요. 전 순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번에 순대 그 공장 논란이 있었을 때 처음에 업체에서 계속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인정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정직하고 잘 만드는 회사가 부상을 해야 된다. 그 기업은 대대적으로 재벌로 계속 엄청 독점했더라고요. 모든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순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맛도 좋고 위생적인 막고 순대로 갈아타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고추가 매운맛이 있으니까 싹 정리가 돼요. 네, 약간 느끼한 맛이 매콤하면서 없어요. 깔끔하게. 진짜 저도 고추 맛이 너무 좋아요. 주문했어요 오늘. 편육이랑 같이. 아유, 좋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순대를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데서는 소금에 순대를 먹지 않기 때문에 순대장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거 쌈장에 여기- 먹죠, 쌈장. 쌈장 아니에요. 부산은 순대장이 달라.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부산은 달라. 네. 그래서 그게 없이 그거 맛으로 먹는데 그거 없으면 맛이 없어 안 먹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먹으면 이렇게 순대에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싹 잡아주거든요. 근데 얘는 와 고추가 들어가니까 특이한 맛이 나네요. 대마시안 모래사 김용민닷컴에서 이게 거의 스테디셀러. 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막고 그럴만한 순대.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요소수 얘기를 좀 요소수 네, 얘기 안 해보려고 진짜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요소수는 요즘에 생명수로 또 통하는. 이게 디젤 모든 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유로6라고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에게 환경 기준을 높게 EU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미세먼지도 또 심각했을 때 이거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디젤 차 중에서 2015년 9월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 주유구 옆에 파란색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제 요소수를 넣는 건데 네. 보통 10리터짜리 한 번 넣으면 화물차 같은 경우 600km에서 700km를 달리게 되는데 그걸 넣게 되면 배기가스가 나올 때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한대요. 그걸 질소랑 수소로 나눠줘서 환경의 오염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소수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올 9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호주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다면서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와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소화를 해줬는데 중국에 웃기고 있는 안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와인은. 호주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쟁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20% 정도를 소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수출을 안 하게 되면서 석탄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석탄이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요소수는 한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요소를 사와야 되잖아요. 이제 섞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요. 그런데 석탄이 적게 들어오니까 이 요소의 물량이 적어지고 근데 요소가 비료로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중국은 농업을 해야 되니까 비료 수요가 이제 항상 있는데 요소가 적게 들어오니까 이 요소 값이 비료 값이 거의 1.5배가 뛰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요? 예, 2,000위안 하던 게 3,500위안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뛰니까 중국에서는 농심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검사를 하겠다.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20몇 개를 지정을 해서 검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한 게 9월 달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고시가 올라온 게 10월 15일인데 네. 말은 통관 검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거지만 안 주겠다는 건가? 못 나가는 거죠. 검사 중이야?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수입을 하기로 한 물량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는 그럼 다른 국가들도 석탄이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 우리나라는 디젤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24% 정도 되고 우리나라 디젤차 중에서 60% 정도가 이번에 요소수를 요하는 자동차이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화물차나 아니면 소방서에서 쓰는 또 긴급 구급차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분들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10리터 하나를 2, 3일에 한 번씩은 넣어야 되는데 요소수를 살 방법이 없으니까 네. 제가 원래 가격이 10,000원에서 12,000원 하던 게 야채마켓 들어가 보니까 20리터 요소수 16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크레이지. 네. 16만 원? 네. 16만 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이게 싼 걸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가격이 더 비싸질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초반까지는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때 삼성정밀화학,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데 그게 이제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제 비료 만드는 게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장이 계속 있었는데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산하고. 그러니까 적자가 300억까지 되니까 공장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와서 그걸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제일 큰 게 이제 롯데정밀화학인데 울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80% 공정을 중단했어요. 못 만들어요. 10리터짜리 포장은 아예 뭐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재료가 3%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재고가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생산의 50%인데 이 회사의 재고가 이달 말까지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첫 번째는 호주에서 우리 군용기 가져가가지고 수송기 가져가가지고 네.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하루치밖에 안 되고 석탄을 가져온다는 거죠? 아니 요소수를 요소수. 수입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600만 톤 정도를 쓰는데 이번 주에 베트남에서 요소를 수입해 와요. 그게 200만 톤인데 보통 요소 200만 톤이면 3배가 요소수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600만 톤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또 지금 이제 군에도 디젤차를 쓰니까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이 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쌓아두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그 중에서 얼마를 풀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 줄 수는 없고 공공부문에 뭐 소방서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쓰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어제 찡하이밍 주중 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긴급 수송하기로 했던 중국에서 이제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던 물량이 풀렸어요. 그게 이제 한 2-3달 정도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두세 달치가 두세 달 이제 안에 확보됐다는 거죠. 두세 달치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두세 달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같은 데서 다른 데서도 좀 사올 수 있잖아요. 러시아는 또 이게 돌아서 와야 된대요. 화물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구입을 해도 두세 달 뒤에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사올 수 있는데 중국에서도 석탄의 물량이 모자라서 지금 문을 닫는 상황이니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자국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비싸더라도 살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주유소 30군데 추운 날 4시간 서서 한 통 사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요소수가 없어서 화물차가 못 돌면 이제 네. 물류 대란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화물차가 못 돌면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필품을 전달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기저귀는 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소수랑 기저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요소수가 부족해서 택배 차량이 못 돌면 화물 차량이 못 돌면 물건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꼭 써야 되는 휴지, 기저귀, 그다음 분유 이런 거는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이. 그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20일치 분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늦게 배달이 되면 안 되니까 애기 엄마들은 애를 안 먹이구나. 전 요소수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기저귀 만들 때. 그래가지고 요소수. 근데 요소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비료로 가장 많이 쓰더라도 그 절반 정도만 중국에다 수입을 받고 나머지는 다양한 국가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용의 요소수만? 경우에는 중국산만 받는 거예요. 거의 100%. 97%. 산업용에도 필요한 요소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잠깐만, 우리 없네? 우리 못 팔아 지금 하던가 우리가 무슨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너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너네 나 이거 못해? 이렇게 옥리를 부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렇네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다는 이 요소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정을 못 만드는 거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주 원료가 석탄과 천연가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소 제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 석탄을 사용하는 걸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석탄을 줄여가는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지금 신민정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이 요소가 비료에도 쓰이고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만들 때도 쓰이고요. 심지어는 화력 발전할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10리터에 10,000원이면 사실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정밀한 반도체 같은 제품도 아닌데 이게 딱 한 군데만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멈춰 그러면 그냥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전 좀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먹을 거리면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먹을거리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저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네. 손세정제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용인 시내에 약국이란 약국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그런 적 있었죠. 사재기하고. 네. 없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슨 여러 원료를 가져와서 제조를 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수급 불안이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코로나란 말이에요.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상황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 생필품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공급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매점 매석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쌓아놓고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꼭 있죠. 매점 예. 매석이 없게끔 네. 확실하게 이런 비상 시국에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김부겸 총리한테 미안하지만 정세균 총리 때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좀 대응이 있었죠. 이게 지금 12. 정세균 총리는 뭐 코로나 확진자 수도 꽉 묶어 놨을 뿐더러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월 11일에 처음 중국 쪽에서 뭔가 공식적인 보도를 냈는데 그 인터넷 고시면 지금 그때고 11월 2일인가 각 부처에서 11월 2일에 이게 지금 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나 지나서요? 그러면은 지금 그 중국 지사에 있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이렇게 우리 산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할 만한 공무원들 다 뭐 한 건지. 그쵸. 그리고 나서도 이게 지금 사실 디젤 차량 좋아하는 그 동호회 중심으로 먼저 문제가 이거 요소수 사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맞아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국민청원처럼 이렇게 문의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역으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요소수에서 지금 우리가 막 욕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잘하자라고 하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산화텅스텐이라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그리고 철강 되게 우리나라 아주 주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산화텅스탄이라는 게 없으면 이 반도체와 고강도 철강 사업에 엄청나게 큰 지장을 주는데 이게 94.7% 다 중국 수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건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랑 철강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한국 산업 생태계에 완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걸릴 수 있는 것만 30개가 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번에 참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석탄값이 막 미친 듯이 중국에 뛰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의 수출을 좀 풀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상황이었긴 하지만 지금 신민정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저런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또 하나 걱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9월 달에 이미 예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못했다고 칩시다. 호주하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9월 달에 중국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정보가 이미 돌았다면 민간에서 이미 알 수 있었다면 공무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측도 안 됐고 이미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걸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줄이자는 얘기가 막 그쵸? 요즘 나오는 얘기가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석탄 생산량이 줄었을 때 우리나라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사실 전문가들은 저는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석탄이 아니라 천연가스에서 이 요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천연가스를 줄여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유럽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건 식량 안보와의 전쟁이다. 왜냐면 지금 요소를 뽑아내는 게 비료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식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식량을 확보할지 비료에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생산을 줄이면서 식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관측이 다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가 너무나 깊게 높은 퍼센트로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우리가 이 얘기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일, 또 우리가 이제 소재가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을 네.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그 소재를 못 팔겠다, 수출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 우리가 된통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80%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4,000개 정도 되고요. 4,000개. 네, 많다. 그 중에서 중국 수입이 80%가 넘는 품목이 1,850개입니다. 1,800씩. 그러니까 1,850개는 충분히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아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래놓고 말이죠. 중국을 뭐 진짜 개호구로 하는 이 나라의 그 보수 세력들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뭐 중국한테 굴종적 외교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반미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미국을 이용하면 될 뿐입니다.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뭐 중국을 진짜 뭐 반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중국을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는 보수 세력들은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이 탄소 중립이 되게 아이러니한데 얘기를 들을수록 이 요소수를 써야 되는 게 디젤에서 그 환경을 네, 중화시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근데 이 요소수를 만들려면 석탄이 무조건 들어가야 네. 된다는 거고 이게 환경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엔 석탄이 필요한 거. 전기차도 지금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유가 필요한 거고 예. 이 전기차 배터리는 영원히 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는 건지 이게 과연 어떤 대책이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본의 힘에 의해서 지금 물론 이제 시장이 지구 옮겨가는 환경 때문에도 것처럼. 우리가 진짜 친환경으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되게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딜레마가 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배터리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쓰다가 예전에 왜 건전지 쓰다가 잘 안 되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배터리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는 배터리라고 해야 되죠. 그 안에 남아 있는 걸 다 쓰지 못한대요. 전기차도 고체화가 마찬가지래요. 되니까.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거를 충분히 풀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용 연한이 지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거를 더 충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지금 김용민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아까 요소수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요소수를 만드신 거예요. 우와. 그래요? 유튜버가? 유튜버가. 왠지 만능이야. 네, 유튜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니 근데 적자가 나서. 그거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내가 그런데 문제- 요소수다 이렇게 해서 요소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 만들었는데 자기 차에는 넣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길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날 요소수가 난리 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야, 요즘에 또 직구가 잘 돼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에 물량이 있었어요, 요소수가. 그럼. 그래서 직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 요소수가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통과해야 되는 데다가 그럼. 특히 차량에 넣는 건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지. 농도가. 차가 그래서 망가져요. 잘못하면. 이거를 검사하는 기간만 해도 20일이 훨씬 넘어간대요. 새로운 제품이 오면 이게 차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그럼. 있는지. 근데 직구로 사신 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선 팔아도 되지만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량도 그렇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해외 직구로 사신 분들도 그걸 사갖고 덜컥 넣으시면 엔진이 고장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막 애쓰고 지금 핸드폰으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네. 정보 때문에 쫓아가고 몇십만 원씩 업돈 주고 사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라면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야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차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니, 해야 될 디젤차를 것 좀 같고. 줄이던지.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디젤차가 많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크다고 해요. 다른 데서는 오히려 외신 보면은 기사가 안 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EU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자국 내 생산률의 70%를 만든다고 해요. 뭐 일본 같은 경우 돈 계산이 안 뭐 됐으면 남아가지고 70%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면 국가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관세나 하더라도. 세제 혜택 같은 걸 주면서 좀 필요한 기반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요즘 정관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동차를 이제 뜯어 고치는 그거를 막 여기저기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요즘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네. 급한 김에 여기저기 막 전화하셔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관 수술은 저희 남편이 해야 되는데 올 겨울에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아, 그걸 아내가 상의해요? 아 그럼 이제 해야지 이제. 셋째는 힘듭니다. 안 된다고 효네 씨가 늘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관 수술은 해야죠. 네. 셋째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 아내도 둘째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셋째는 전혀 동의가 없이 생긴 거죠. 동의가 없다는 말로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아, 그렇죠.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약간의 큰일 날수 있습니다. 범죄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예기치 않게 들어선 거지. 네. 예.
정자가 진짜 건강하신가 봐요, PD님도. 이게 보통 수정이 되려면 정자 힘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이가 한 명이 생기는 게 엄청난 확률이더라고요. 그 난자를 차지하려면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건강한 정자를 가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네. 멋있습니다. 오늘 좀 칭찬이 후하시네요. 네. 아, 오윤혜 씨 오늘 좀 색다르신데요? 특급 칭찬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그때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박근혜 당선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팟캐스트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같이 팟캐스트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가 있었는데 네.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해외로. 네. 그래서 뭐 딴 일 때문에 이제 나갔는데 내일 이제 갔다가 일주일 후에 온다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 정말요? 이게 이제 그냥 악명을 악어의 눈물인 건가요? 악어의 눈물이. 내가 운 게 아니야. 내가 운 게 아니라 아내가 울었다는 거야. 아. 아내가 울었는데. 너무 기뻐서? 기뻐. 왜 우는 거지? 왜 우지? 아니, 남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주일. 이제 도망가는가 보다. 못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망명이다. 거지? 저거 아. 망명이다. 아, 그 독립운동 보내는 예, 아내의 뭐, 심정으로. 그것도 여기서는 한국에서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그날 밤에 생긴 거야. 마음이 그 약해지셨어. PD님의 정자도 위협감을 느끼고 아니, 절박한 거야. 절박함을 느끼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씨를 하나 더 수정을 아, 내서 너무 리틀 예, 예. 김용민을 예, 그래서 셋째가 유독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 절박함에서 생긴 아니 뭐 또 책만 잡으면은 네. 책을 통달하고 영어도 피아노도 혼자서 다 그냥 마스터하고 그럼 팍팍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네. 우리 집에서 가장 걱정을 안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 우와 영특하네요. 제가 교육 얘기도 준비했는데 예, 영특한 친구예요. 아, 셋째 생각해보세요, 오윤혜 씨. 영특하대잖아. 아니 아무리 영특해도 저희는 그 정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돼도 이민 갈 생각 없고 잘 살 거니까 셋째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 뒤로 이제 그냥 문 껐죠? 예? 그 뒤로 정관 수술 하셨죠?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성화 중성화 수술을 중성화 수술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야옹이과 하신 걸로. 야옹이과 하신 걸로. 애묘인이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작은 거 하나 저는 요소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존재감이. 물건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휴지라도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젯밤에 했었거든요. 휴지? 그러니까, 예. 배달 못 올 수 있으니까. 못 올 수 있으니까 왜 휴지냐요? 근데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코로나 초창기에 휴지가 없어서 맞아요. 아하. 그게 왜 그렇죠? 사람이 급박한 순간에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지랍니다. 그래요? 사재기 1번. 일본 품목 휴지랍니다. 저는 되게 의외였었는데요. 왜 그렇죠? 화장실 휴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씻으면 되잖아요. 매번요. 아 밖에 나가서도요? 밖에 나가서도 오피스에서도요. 그러니까 의외로 끔찍하네요. 휴지가 굉장한 필수품이라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 읽었어요. 그래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미 우리 남편은 뭐 1년치를 맨날 사놓는 사람인데 사놓을 게 없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뒷북 정책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지울 수가 없고요. 예. 좀 반성해야죠. 예, 그 두 번은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인정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의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무역에서 이런 정도의 중국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결국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어떤 수입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문제. 가격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외교 문제가 되고 또 안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정부의 저, 네. 하여튼 국가나 공공은 말이죠. 온 세상이 다 쇠국이 된다. 다 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 안 판다. 그 상황까지 다 미리 염두에 두고 수급 문제를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우리 신민정 평론가 이제 네. 얘기하겠지만은 온 나라가 중국이 뭐 일본이 다른 어느 나라들이 나라도 다 할 이제 수 문 있죠. 걸어 잠그고 네. 먹는 거 안 판다라고 했을 큰일 때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쌀. 쌀 쌀? 그리고 계란 계란, 다음 우유 우유. 우유.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진짜요? 그 세 가지를 돌려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네요. 콩이나 이런 거는 라면, 뭐, 밀가루. 밀가루가 대부분 다 밀가루. 수입이잖아요. 밀가루는 진짜. 지금 제가 알기로 자급률이 0.5%예요. 0.5%야? 이거는 요소수보다 더 심한 거예요? 99.5%의 밀가루를 우리가 지금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좀 줄여야 해주시죠.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소수 문제를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 식량 안보의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연간 곡물 수요량 중에 70%
80% 이상을 수입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진짜요? 모르겠어요. 저는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산 뭐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식량을 수입을 많이 이렇게 써있는데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식량 자급률이 45.8%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높은 거 괜찮네?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텐데 쌀을 제외할 경우엔 10%. 그러니까 그나마 쌀이 버텨주는 거네요. 그럼 전쟁 나서 만약에 다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진짜 바로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요? 폭동이 일어난 거 실제로 2007년에 밀과 보리 수확량이 갑자기 난리 나는 게 기후변화로 있었어요. 줄어들면서 밀과 보리가 줄어드니까 결국엔 쌀도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 주요 수출국들이 다 셧다운을 해서 안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IT랑 필리핀뿐만 아니라 몇십 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잖아요. 쌀 생산국이었어요. 그리고 뭐 농업혁명도 주도했다는 그런 어떤 농업 역사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필리핀이 이제 90년대부터 농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산업화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다 사오기 시작한 건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필리핀은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비옥했던 땅에 이제 공장 생기고 골프장 생기면서 국토의 절반 정도가 어머나. 이 농경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국토의 절반 농경지가. 네. 그러면서 아시아 평균의 어떤 농업 생산성이 6배를 넘는 그런 대단한 국가였는데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최대로 쌀을 수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농사 질 수 있는데? 네, 이런 2007년에 아주 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지금 내년에 비료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농사가 조금만 안 돼도 또 가격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수수 0.7%, 콩 6.6%만 우리가 수급할 수 있고 6.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OECD 귀농해야 될 것 같은데 농사 지어야 짓까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OECD 34개국 중에 최하위권 수준이에요. 그런데 재정 관료들은 뭐라고 하냐면 농촌 지원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왜냐면은 생산성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계속 지원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와요. 경쟁력 있게 가격 경쟁력 있는 것들을 수입하고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게 오히려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가장 많이 근거로 드는 게 세계 식량 안보 지수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29위나 된다. 그래서 어떤 식량난이 터졌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능력이 그래도 상위권인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수는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인데 타고 뒤에를 가보면 여기에 이 지수를 발표하게끔 자본을 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농업을 자기네 손으로 다 주무르고 있는 초국가적 농업 기업이 있습니다. 듀폰 네. 뭐 이런 네.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 지수를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는 너네 사지 마. 우리가 다 대줄게. 야 너네 뭐하러 너네가 너네 1년 먹을 거 너가 100만 원 투자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저기 10만 원만 주면 사올 수 있어. 의존도를 계속 높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내에서 쌀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가? 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올 수 있는지 또 이거 뭐 관세는 어느 정도 돼서 이거 뭐 어떤 국제적인 무역 관계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계산으로 이 식량까지 사고 파는 그 능력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량 주권이나 식량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유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사올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너넨 괜찮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 중에 싱가포르는 경작지가 전체 국가 국토 중에 1%거든요. 싱가포르이 1위예요, 1위. 도시국가니까. 네, 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90%를 식량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너희가 충분히 어떤 식량의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이 농업 어떤 생산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계속 이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역을 통한 조달이 진짜 식량 안보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각국이 앞다퉈서 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뭐 무역을 통해서 식량이 조달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돈이 있어도 식량을 못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그럼요. 인식을 하게 된 맞아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어떤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뭐 온난화가 되고 있다. 1도만 올라가면 지금 밀 수확량이 41%까지 급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계속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서 사 먹던 대로 사 먹으면은 언젠간 어떤 나라는 계속 생산량이 떨어질 거고 결국에는 팔지 않겠다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식량 의존도가 낮을수록 우리가 미래 식량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농경지를 부동산으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리고 어떤 뭔가에 지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너무나 많은데 필리핀을 보면서 또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또 기후변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할로윈데이 때 애들 뭐 사주잖아요. 사탕 뭐 이렇게 그날은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대요.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이기도 한데 물류가 멈춰서 배달이 안 되니까 그걸 배달할 사람이 없대요, 지금. 아이고. 물류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호박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20군데 슈퍼로 돌아서 겨우 한 개 구했다, 엄마들이. 근데 이번에 요소수 얘기하면서 요 부분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소수를 구했어요. 어떻게 협상을 해서 구했는데 못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 자체가 멈추면 우리는 수입하는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물류 비용이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지고 그럼 우리가 쓰는 비용도 계속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이동해 올 수단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든지. 컨테이너들도 많이 적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살 수 있겠다. 뜨거워지는지 데워지는지도 모르고 네. 네, 수영하며 사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걱정 많은 사람들의 걱정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미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요. 밀가루 의존도가 그렇게 높으면 밀가루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쌀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99.5%의 밀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99.5%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밀가루 우리도 먹어야 된다. 밀가루 농사가 안 됐다. 지난번처럼 40% 이상 급감하면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거죠. 라면 이제 못 하는 먹는 거지 거예요. 진짜. 예. 아, 중국에서 밀가루 너무 많이 필요해 막 이래서 다 가져와 버리면 가격은 그 말도 못하게 뛰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 자급률을 45%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어떤 농지를 황폐하게 하거나 또 농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농지로 해놓겠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 목표는 설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반이 되는 그런 농지 면적 같은 것도 규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무를 안 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고 네. 지방으로 가면 인구 밀도도 낮고 또 토지도 비옥하고 또 귀농하면 혜택도 좀 많다고 하는데 생산성도 굉장히 높죠. 한국 네. 사람들은. 그럼 그런 네. 걸 좀 특화시켜가지고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싫어해요. 왜요? 싫어요? 왜요?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 경제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농업은 도움이 안 된다. 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뭐 배터리를 뭐 우리가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토 1%만 농경지인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90% 수입 의존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좀 살펴봤어요. 이 나라가 정말 90%를 의존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을까. 근데 살펴봤더니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자국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 식량 문제 아주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의 품목 우리나라 같으면 바나나는 어디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의 품목도 아주 다양한 대륙에서 한 여러 대륙만도 안 군데서. 돼요. 다양한 대륙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 다변화. 네. 그리고 원액으로 분말로 가공품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해서 만약에 저기서 갑자기 문제가 안 생겼다. 팔겠다라고 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도 뭐 만들 수라도 있게끔 또는 똑똑하다. 이 나라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타격을 받는 만큼은 저쪽에서 완충을 할 수 있게끔 아주 다양하게 이 다양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다양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한 240여 개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싱가포르가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170개국 이상이라고 해요. 많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안정성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목리를 부려도 한 나라가 변수가 생겨도 어느 나라가 주지 않겠다고 해도 탄력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조금 더 가져올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완충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심지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4.5%를 산화텅스텐인가요?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나라 이름인가요? 텅스텐? 텅스텐이라고 물질 하는 이름이에요, 물질을 물질. 중국에 아,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에. 사실 뭐 2차 전지 만드는 리튬 이런 거 다 리튬, 네, 네.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80몇 % 이상 가져오고 아 있어요. 못해 이러면 우리나라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가 막 우리나라 뭐 오징어는 보통 오징어? 러시아, 뭐 네, 러시아. 동태는 러시아, 뭐는 갈치랑 오징어는 뭐 이런 거는 베트남. 돼지고기는 칠레 이런 식으로만 진짜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륙마다 나라마다 돼지고기를 다 가져오고 원액, 분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끔 그렇지.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30%까지 식량 자급률 올리겠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 싱가포르 자체가 나라가 국토의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때가 국토가 아니잖아요. 좁은데 그래서 기술력의 기대기로 이 나라는 판단을 하고 스마트팜 같이 맞아요. 정말 아주 적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성 높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투자를 하고요. 뭐 재래식당에 임대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점점 아주 규제가 강해지고 없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기후나 이거를 이제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교수님이 토마토인가 뭔가를 키우는데 이 교수님 전공은 기계인가 전자인가 이래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토마토가 물이 조금 줘야 엄청 달대요. 그럼 그 물량을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냥 예전 방식대로 농사를 지으시는 것보다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경작지에서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안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쌀도 자급률이 높아진 게 왜 그렇게 해요. 지원금 많이 나가잖아요. 쌀은 그럼. 경작 지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농촌에서 쌀 농사를 계속 지으시기 때문에 저만큼 자급률이 되는 거예요. 쌀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영민 TV